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기업과 관련된 복잡하고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사실 현재 시장과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관심이 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새로운 이슈이기 때문에 최신 뉴스를 중심으로 오늘 효성그룹 그리고 현대상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심층 토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연미 경제 컬럼니스트, 양지민 변호사, 권순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먼저 풀어갈지 화면 통해서 주제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좀 이래저래 얽히고 설킨 게 많아서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상선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어제 이 시간 통해서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그 쟁점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대상선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고소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이게 선 긋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어제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고소 배경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컬럼니스트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부터 상황을 좀 그 시계열로 보셔야 되는데 당시에 현대그룹이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을 하죠. 현재의 롯데글로벌 로지스틱스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현대상선이 유동성 위기를 맞도록 했다. 이게 현대상선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4년 전 일을 왜 이제 와서 고소를 하느냐. 이걸 두고도 말들이 많았는데 15일에 고소를 하고 다음 날 왜 고소를 했느냐에 대한 간담회까지 열었어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게 계약이 지나고 나서 보니 계약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런 식의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계약을 내용에 보면 다툼의 여지는 좀 있어 보여요. 일단 그 계약을 하면서 영업이익을 보장했단 말이죠. 그 지분을 팔면서 해서 내륙과 근해 운송에서 일부 사업이 연간 이익이 162억 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차익만큼 보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후순위 투자나 그 나머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왜 하필 이 시점이냐에 대한 그 설명은 앞으로도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설명을 해주시다가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불리한 계약, 그러니까 이제 현대상선 측에서 악성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근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먼저 아까 왜 지금 시점이냐 얘기하고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취재하고 있던 건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지금이냐라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 2014년 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가 현대그룹이고 그 당시에 현대상선은 현대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계약을 해놓고 자기가 배임을 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은행 산하로 가가지고 관리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구조조정 과정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저런 자금 상황도 복잡하고 이렇게 가는 측면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시간이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계약 중에 롯데가로 가서 이익을 많이 못 내면 그러면 이제 자금을 물어주는 그런 계약들입니다. 그랬을 때 롯데가 실제 장사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계속 물어주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물어줘야 돼? 그래갖고 안 물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가 지난해 12월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사상 이게 계약을 우리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상선 입장에서는 형사를 걸어서 이거는 그 형법상 위반된 배임건이라 이래서 계약을 이행을 못하는 거다라는 명분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악성 계약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현대상선은 그 현대로지스틱스를 비싸게 팔아서 그 돈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현대상선에 써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로지스틱스를 비싸게 팔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 그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게 이른바 후순위채. 나중에 투자 손실 나면 내가 1,000억 원 정도는 내가 먼저 뒤집어 쓸게 해가지고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서 영업이익을 보장해 주겠다.
그것도 뭐 160억 이상 못 벌면 내가 다 지원해줄게. 네. 그게 있었고 그러다가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냐? 일감 줄게. 그게 5년 독점 계약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로 계속 가는 계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상선 입장에서는 손해본 것도 손해본 거지만 앞으로도 계속 물어줘야 되는 거, 앞으로도 계속 일감을 줘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끊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한 건데 뭐 이거는 법정에서 다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얘기하신 김에 그러면 이제 반대쪽 그러니까 현대 그룹 측에서는 또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그러니까 반대 입장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 현대그룹이요? 예. 네,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현대상선이 얼마나 어려웠냐. 네. 현대상선이 어려우니까 로지스틱스를 팔려고 했던 거고. 현대도 로지스틱스를 팔을 때 좀 비싸게 팔아야 네. 현대상선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상황 아니었냐. 네. 그래서 그런 계약을 맺은 거고. 그때 뭐 사실 우리가 하긴 했지만 채권단 몰랐냐. 다 알지 않았냐. 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지.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현대상선을 포기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갈 회사에다가 악성 계약을 넣을 리가 없지 않냐. 네. 그런 게 있었고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거다. 네. 그리고 적법적인 이사회 결의를 안 거쳤다고 하는 부분은 이사회에서 대표 이사에게 위임한 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의 설명에서 감정이입이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현대그룹 측에서 그러니까 적반하장이다라는 약간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뭐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그런 반론을 펼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당시 현장훈 회장이 어찌 되었든 뭐 그 사제도 300억 원 출연을 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대그룹의 입장은 이거예요. 숨 넘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이제 와서 왜 살려놨냐, 보따리 내놔라 하는 예. 격이라는 건데, 뭐 계약상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가지고 다툼의 여지는 좀 남아 있어 보입니다. 뭐 사제 출연까지 하면서 살려보려고 노력한 사람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을 테고 뭐 현대그룹 측에서도 억울할 수 있을 텐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현장훈 회장이 또 얽혀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현대 로지스틱스를 비싸게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현대 상선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근데 그때 현대 로지스틱스 지분을 현장훈 회장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비싸게 팔았어요. 같이 비싸게 팔았고, 네. 근데 그 위험이라는 건 아까 투자 수익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 보장은 현대 상선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본 거는 또 현장훈 회장도 이익을 보고 현대 상선도 이익을 봤는데 네. 위험은 현대 상선만 진 거 아니냐. 네. 라는 불만들이 제기가 되는 거고 현정훈 회장이 아까 300억 사재 출연을 했다 그랬는데 예. 그때 그 현대 로지 주식을 팔아가지고 번 돈이 한 800억 됩니다. 네. 그중에 300억 정도 사재 출연하고 나면 500억이 남네? 뭐 이런 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대 로지를 팔았던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 그 현대 로지 가지고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현대 그룹의 지배 구조를 유지하는 데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익은 그러니까 현대 상선의 주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현정은 회장 등은 네. 확정된 이익을 얻었고 예. 현대상선은 위험을 떠안았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라고 현대상선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더니 현정훈 회장이 어쨌거나 이익을 얻어가는 그런 구도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좀 비판이 많이 있었고 워낙 지금도 복잡한 문제니까 더 깊게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하다 보니 이제 법적인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양지미 변호사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배임죄 적용이 될까? 그러니까 현정훈 회장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경영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거다라고 하면 또 이거 할 말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사 고소를 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경우에는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자 하는 그 고의를 입증해야 되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 손해가 갔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 당시의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하는 빠져나갈 구멍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그룹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경영상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물론 현대상선 측에서는 후순위 투자라든지 그렇게 연 162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보장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네.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법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네.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를 하고 그 당시에 해결을 했었어야지 왜 계약은 그렇게 다 체결을 하게 놔뒀다.
있다가 나중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은 이게 계약서가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가 뭐 15건에 달하고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뭐 엄청난 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판단을 해서 검찰에서 보고 그 당시에 과연 이게 경영상 판단이라는 그 어떠한 그 기준에 충족을 했는지를 핵심적으로 볼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라고 또 검찰 측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뭐 현정원 회장이 혐의를 받지 않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다만 뭐 마지막까지 뭐 어떤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형사적으로는 배임죄가 안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아마 현대상선에서는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우 기자, 이거 취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민사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그럴 준비나 뭐 가능성도 뭐 현장에서는 느껴지나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 민사해야죠. 형사는 처벌하는 문제고 민사는 돈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롯데그룹과의 계약에서 이걸 파기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배임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생겨난 계약이니까 이걸 파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민사를 걸 수가 있고요. 또 이번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현대그룹은 이익을 보고 우리는 손해를 봤으니까 그거를 보상해달라라고 또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현대상선에서 보기에는 두 가지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까지 입은 손실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손해를 보게 될 건데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를 계속 덮고 갈 경우에 현직 경영진들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민사상 소송도 충분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빅베스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또 방향이 전개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소식들을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고 오늘도 정리해드리면서 역시 이게 뉴스화가 됐고요. 한국거래소에서도 현대상선에 대해서 바로 이제 거래 정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거래소의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게 그 현정은 회장을 고소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에 조회 공시를 요구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난 상황인데, 거래소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상장법인이 큰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요건이 그 코스피의 경우에는 자산 2조 원 이하라면 자기 자본 5% 이상일 경우, 또 자산이 2조 원 이상이라면 자기 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이 현대상선의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이 1,950억 원이니까 자기 자본 대비 한 12%에 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를 검토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깨알 같은 얘기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이게 형식상 요건이에요. 형식적으로 배임이나 횡령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다시 거래 재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미 그 1,000억 원은 손실이 났고 영업이익도 계속 영업이익 발생을 했어요. 근데 소송이라는 건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된 거거든요. 그럼 기업의 펀더멘탈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거래 정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주가가 이제 얼마나 빠질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는 이런 거는 다시 거래 재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뉴스로 조금 혼란스러울 때 매수하셔도 가끔 좀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투자 의견은 나중에 제가 애널리스트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은 편집, 커트로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거나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정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고소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됐을 때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 그때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문가와 함께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 현대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대기업과 관련된 효성그룹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100억 원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주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9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짙은 감색 코트에 검은색 넥타이를 맨 조 회장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포터라인에 섰습니다. 조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집안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짤막하게 답변했습니다. 부실 계열사 지원해서 회사에 손해 끼친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집안 문제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생 조현문 전 사장이 집안 갈등으로 고소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조 회장은 효성그룹 건설 사업을 할 때 지인 홍모 씨가 만든 유령 회사를 통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 포토닉스 지원 등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펀드를 만들어 부실을 효성에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효성그룹 건설부문의 박모 상무를 구속했고 또 조 회장의 측근인 홍모 씨까지 구속하려 했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이 공개 소환한 대기업 총수로는 조현준 회장이 처음입니다. 특히 검찰은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해 소환하면서 사법 처리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은 지난 2014년 7월 조성래 효성그룹 전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사장이 친형 조 회장을 계열사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 시민단체도 조성래 전 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 차남 조현문 전 사장 등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측은 집안 갈등 과정에서 여러 억측이 제기됐을 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황윤주입니다. 네, 현재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 조현준 회장의 주요 혐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또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양지민 변호사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검찰이 조현준 회장을 이제 소환을 한 그 네. 혐의점 자체는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배임입니다. 결국에는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라는 건데요. 이게 크게는 뭐 한 3-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갤럭시아 포토닉스라는 이제 계열사가 있는데 여기에 본인이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되면 나 개인이 이제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회사만 놓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부실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에 그룹 차원에서 545억 원가량의 이제 부당 지원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건설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측근의 회사를 유령 회사로 가운데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다른 회사에 그냥 직접 지불해도 되는 것을 측근의 회사를 가운데 이제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을 했다.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지인 4명 정도를 촉탁 사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근데 아무 근거가 없죠. 그리고 이 지인 4명이 지금 다 여성으로 이제 알려져서 굉장히 많은 대중의 질타도 이제 있는데요. 촉탁 사원으로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으면서도 이 지인들을 회사에 이제 회사에 이제 올려놓고 말 그대로 그냥 월급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나 아무 이유 없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회사에 손해를 많이 끼쳤다라고 검찰은 혐의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뭐 통행세 얘기가 뭐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한데 약간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조 회장의 측근 같은 경우에 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앞으로 어떤 변수들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 최측근, 그러니까 통행세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최측근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이 다 기각이 됐는데요. 그때 영장을 기각하면서 재판부가 밝혔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증거가 웬만한 증거가 다 수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때 그 이유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럴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 이미 상당 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서 뭐 증거인멸의 필요성이 뭐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이유로 하나로 꼽았고 그리고 그 조현준 회장과는 다르게 이 최측근에게는 명확하게 이 사람이 거기 범죄 행위에 개입을 했다, 뭐 다 주도했다라고 보기까지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최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고 만약에 조현준 회장 자체가 이제 자기가 돈을 많이 이제 비자금을 얻게 되면서 행위를 주도했다라고 하면 조현준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라든지 아니면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좀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측에서는 이 최측근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뭔가 조사, 수사를 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네. 그게 곧바로 조현준 회장의 유무죄라든지 구속 여부에 이제 귀결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이후에 또 어떤 결론들이 날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이제 검찰 수사 들어가기 전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 다음에 나왔던 말이 스스로도 이제 집안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형제의 난이라는 유명한 단어가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가지고 있는 숨은 의도도 엿보이는데 이 상황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고 그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집안 문제라고 격하하고 싶은 그런 의증도 살짝 내비친다고 그렇게 이해가 돼요. 예. 일단 4년 전에 시작이 된 상황인데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수십 건에 달한 걸로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인데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형제의 난이 이제 그 오늘 검찰 조사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정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간에 3번의 재배당을 거쳐서 아주 복잡 단안한 과정을 거쳤고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 중간에 이 사건에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도 일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입증이 되면 만약에 구속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그 지배 구조를 바꾸는 이런 작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사실 표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형제의 난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점점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해지는 건데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공정위가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고발 조치나 아니면 검사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요. 권순우 기자가 현재 상황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예,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라고 불리는 이제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좀 이제 대주주 일가가 사익을 편취했다 이거 관련한 건인데 만약 공정위가 검찰에 이거를 고발을 하게 되면은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첫 고발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까 좀 생소하신 회사일 수 있는데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라는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LED 제조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좀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조현준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회사가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그러는데 산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담보를 제공을 하는데 효성투자개발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담보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된 거가 그 담보를 제공한 것이 대주주 일가의 개인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는데 그 계열사가 동원됐다라는 혐의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이제 위반 혐의로 보고 있는 건데 이걸 고발을 하게 되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사건하고 병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현재 공정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문제점하고 검찰에서 또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문제점하고 약간 결이 다르다 보면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고발을 했을 때 따로따로 별개 수사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판단할 문제기는 한데요. 수사는 사실 수사팀이 이제 배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실은 다른 혐의들이 아까 설명해드린 혐의들이 그것만으로도 충분을 하기 때문에 그 배당을 받은 그 사건을 배당은 받은 이제 부에서 수사를 그것만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공정위에서 고발하는 거는 또 다른 부가 맡아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사는 다르게 하더라도 사실은 재판에 가서 병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보기에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형량에 있어서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양형 판단을 하는 게 또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는 별개로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는 병합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네, 정보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좀 잘 아시는 분들은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 오너리스크 좀 지워보려고 상대적으로 자구책도 많이 마련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주가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좀 그간의 일련의 과정들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아직까지 증시에서 그렇게 큰 믿음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이것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효성은 그동안 사실 지주회사를 두고 사업회사로 4군데를 인적 분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서 4월 27일에 임시주총을 열어서 이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안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될지 말지 앞으로 정말 회사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지 말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증시에서는 이 효성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숨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연예인과 비슷하죠. 증시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악플보다는 무관심인데 거래량도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효성에서 그러면 앞으로도 오너 리스크를 좀 지우는데 노력은 하겠지만 좀 앞으로의 과정들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는 그 정부가 바뀌고 나서 지금 뭐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작업이 사회 전 부문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작업 역시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동안 관행처럼 혹은 그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해서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일들이 돼 있거든요. 효성도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그 총수가 어쨌든 그 포토라인 앞에 섰단 말이죠. 아무튼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의 공정성도 문제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성 문제를 좀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이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효성그룹의 앞날이 그다지 희망차지만은 않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무래도 당장 오너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효성그룹인데요. 마지막으로 양지민 변호사께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검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조사가 언제쯤 끝나서 언제쯤 이게 다시 한번 공론화가 되면서 뉴스화가 될지 대충이라도, 물론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한번 일정을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수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일단은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지만 말씀해드린 것처럼 그 측근이라든지 또 불러서 같이 이제 뭐 대질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신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뭐 한 번 부르고 그 다음에 안 부른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오늘도 사실은 뭐 새벽을 넘길 가능성도 있고요. 이거는 네. 여성이 아니라 또 남성이고 이럴 때는,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12시라는 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죠. 있지만, 예. 또 남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또 딱히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길게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피할 수 없고요. 아무래도 조현준 회장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게 저렇게 언론 앞에서는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대답하는 걸 텐데, 네. 수차례 목격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특히 남성인 경우, 그리고 대기업 오너일 경우에는 최대한 고려해서 기자들 많이 없는 새벽 시간에 내보내준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는데, 앞으로 효성그룹과 관련해서 어떻게 사건이 또 전개가 되고 이것이 또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력을 가져주게 될지 저희가 계속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 양지민 변호사,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